김동환이라고 합니다. 크립토 업계에 들어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기자를 한 3년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지금 있는 회사에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블리츠랩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주로 해외 프로젝트들 대상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 컨설팅을 해주고, 또 국내 프로젝트들한테는 해외 진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컨설팅 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크립토 프로젝트의 성공 공식인데요. 사실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실직고를 좀 하면, 원래는 더 수수한 약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지금 뭔지 까먹었는데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네,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성공한 프로젝트들마다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아시면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크립토라는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는 화면일 텐데요. 코인마켓캡에 있는 오늘자 코인마켓캡의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스크린샷을 떠온 거예요. 1등은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2등은 이더리움, 3등이 테더, 4등이 USDC, 5등이 BNB, 6등이 BUSD, 7등이 리플, 8등이 에이다, 9등이 솔라나, 10등이 도지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오늘 놀랬던 게 도지코인이 아직 10등에 있어서 엄청난 생명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발행 연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2009년에,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더리움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15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USDT가 2015년, 이거 생각보다 일찍 나왔죠. USDC는 2018년에 나왔고,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 아주 최근에 나온 코인은 사실 BUSD밖에 없어요. 근데 BUSD하고 USDC하고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크립토가 코인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서는 약간 좀 색다른 코인들,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는 다 연차가 꽤 된 코인들이고, 많이들 모르시는 게 도지코인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코인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빵 터트려가지고 엄청 유명해진, 그래서 한 작년쯤에 나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10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탑 10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왜 얘네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을까? 이 시가총액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 써 있는 거는 이제 달러인데요. 달러 표시인데, 누군가가 이 달러만큼에 해당하는 법정 통화를 이 코인들이랑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왜 바꿨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얘기할 주제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코인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코인을 만들 건데 사람들이 이걸 사줄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공요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코인이 어떤 쓸모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오기를 암호화폐니까 화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전송 보낼 수 있고요. 실제로 보내보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던데, 전송이 훌륭하게 어떤 중앙화된 서버가 없이도 잘 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기 이제 금으로 제가 넣어놨는데,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됐죠. 그런 인식이. 그래서 처음에만 해도 그냥 지급결제 수단 이 정도, 그러니까 잠깐 거쳐가는, 이 화폐성 가치가 거쳐가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적당한 게 없어서 제가 이걸 넣었는데 이게 운영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이거는 BNB, 그리고 카르다노, 그리고 솔라나, 요 4개가 운영체제로서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달러 표시를 해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지금 리플은 이게 뭐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이거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리플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을까요? 해외 송금. 그쵸? 저도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나갈 때 리플을 써요. 리플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스틴 선이 만든 트론. 트론을 씁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작고 속도가 빠르니까. 이건 금방 바로바로 나가거든요. 한 1분 정도 있으면. 그렇고 도지코인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일론 머스크 얼굴이 있는데 이제 얘는 밈코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사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게 해주는 그런 류의 코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다 쓸모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도지코인을 이제 코인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도지코인을 약간 이제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기 전에도 이 도지라는 그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2013년에 나온 코인이잖아요. 그때부터 쭉 사랑을 받아왔던 코인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2018년, 19년, 17년 요때 조금 주목을 못 받았다가 그래서 비교적 처음부터 인기가 쭉 있는 코인이고 그래서 이제 상위 탑 10에 있는 애들은 다 쓸모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쓸모를.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리플인데 리플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코인들 중에 하나고 욕을 되게 많이 먹는 코인 중에 거의 뭐 1, 2위를 다투죠, 한국에서는. 왜냐면 이걸 만든 애가 계속 코인을 내다 팔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계속 사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리플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리플이 세계 은행 금융망을 대체할 겁니다. 그러면 리플 회사가 세계 그 은행 금융망을 대체한다고 하면 리플의 가격이 오르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인은 가격이 오를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어요. 근데 등락이 있단 말이죠. 왜 있을까요? 이 송금이 기능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송금하던데 편하던데? 그렇다면 저건 좋은 코인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공 요건은 디파이와 NFT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좀 훅 들어가죠. 자, 운영체제라는 설명을 드렸던 이 4개의 코인만 따로 띄워봤습니다. 이더리움, BNB니까 이제 저거는 바이낸스 체인이죠. 보통 BSC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카르다노, 그리고 솔라나. 얘네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 나머지 3개의 코인은 다 이더리움을 본따서 만든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더리움의 컨셉이 뭐냐면 이더리움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튜링 완전한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리디티라는 언어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더리움만의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라는 화폐이고 이 이더를 가지고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는데 사용하도록 이 화폐의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 화폐의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아까 얘기를 드릴 때 가령 이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뭐 BSC나 이런 체인들이 어떤 운영체제로서 이제 기능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운영체제가 뭐냐면 윈도우즈 같은 거예요. 우리 보통 PC를 키면 윈도우즈가 구동이 되고 윈도우즈 화면이 뜨면 그 위에서 파워포인트를 키던지 워드를 키던지 한글을 키던지 엑신을 키던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코인들을 이제 접하시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 크립토 세계에 처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는 2009년에 나온 비트코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2014년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요런 내용들이 비탈릭 부테린의 블로그에 가보면 옛날 글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떤 컨셉이냐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커버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단점을 커버해서 만든 단점이 뭐냐? 비트코인의 단점은 뭐냐면 튜링 완전하지 않은 언어예요. 튜링 완전하지 않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언어로는 반복된 명령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도스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일부러 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코드를 짰을 때 그러니까 반복하면 그 네트워크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제 다운이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공격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처음 만들 때 이런 공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에만 있는 줄 아세요. 비트코인에도 있어요. 근데 쓸모가 이제 상당히 제약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이라는 그 기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게 되고 비트코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어떤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해야 될까? 이런 공평한 어떤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지급 결제, 송금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만든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고, 이 비트코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더리움은 그럼 난 뭘 해야 되냐? 운영체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세 가지 특징이 사실은 다 이겁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뭔가 쓸모 있는 것들을 다음에 나오는 놈들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갔던 쓸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7년, 18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ICO가 있었죠. ICO에 참여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뭐가 제일 신기하던가요? 예? 뭐라고요? 돈이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저는 직접 해보진 않고 옆에서 이제 참여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거 업계에 들어오기 전이라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넣으니까 갑자기 다른 게 생겼어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걸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ICO를 받을 수도 있고 이더리움으로도 ICO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을 만약에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네요. 입금이라고 할게요. 이더리움을 그 컨트랙트에 입금을 하면 컨트랙트가 이거를 계산을 해서 나한테 줘야 되는 수량의 새로운 알트코인의 토큰을 저한테 싸주는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실 지금 주식 또 그렇고 부동산 청약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중간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돈을 받아주고 권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ICO는 그거를 컨트랙트로 해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이제 2017년, 18년에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ICO 덕분에 컸거든요. 2020년부터 21년까지의 쓸모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매체 같은 곳에서 쓰는데요. 그냥
블록체인으로 하는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 돈이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돈이 언제든지 이렇게 공중분해될 수 있고요. 제가 오송금을 하거나 오입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은행이 없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한 세계인데 굉장히 많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연결해서 가장 기본적인 금융기관의 어떤 예치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ICO하고 디파이가 있고 2020년, 21년 비슷한 시기에 뭐가 또 있었냐면 NFT라는 쓸모가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주목을 받기를 이때부터 받게 됐어요. 그래서 2021년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어 사전이 이제 그 해의 단어를 선정하는데 그 단어가 NFT1 정도로. 그래서 보시면 2021년 사실 이제 규모 자체는 디파이가 훨씬 커요.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금융이 돈놀이가 일단 크기 자체는 훨씬 크지만 거기서 얼마를 벌든 요건 좀 다른 문제고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NFT 거래 규모가 2020년 대비해서 182배로 증가했고 디파이에 예치된 암호화폐는 1년 새 5.4배가 늘었다. 그래서 디파이에 예치된 암호화폐가 아마 지금은 좀 줄어들었을 텐데 이게 2021년 9월 초에요. 기준이 그때는 한 111조 원 정도가 있다. 그럼 큰 돈이죠. 111조 원이면. 이 정도가 있다. 그러면 디파이에 예치된 암호화폐가 이 정도가 있으면 사실 이제 디파이 해보신 분? 손 한번, TBL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럼 그게 토탈 밸류 락드.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잠겨 있는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더리움의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스테이킹이 돼 있거나 담보로 잡혀 있거나 이러면 다 TBL 안에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 돈은 주인이 있지만 그 주인 마음대로 당장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 플랫폼 자체의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측량할 때 이 TBL을 많이 예로 듭니다. 어쨌든 111조 원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위에. 물론 디파이가 이더리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럼 한 100조 원 정도가 잠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작년 9월 기준으로. 그래서 이더리움은 성공한 겁니다. 네, 굉장히 가치 있는 플랫폼이 됐죠. 약간 흐린데요. 디파이와 이더리움 가격의 상관관계를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보시면 디파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이 뭐냐면 컴파운드라는 앱이거든요. 컴파운드가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해서 이자 농사가 시작됐고 보면은 거의 얼추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더리움의 가격이고 저게 있는 게 토탈 밸류 락드. 그러니까 많이 잠겨 있으면 있을수록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네. 요거는 뭐냐면요. 저기 이제 저희 회사 로고가 있는데, 요거는 2021년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암호화폐 시가총액 30위 내에 있는 레이어 1 코인들의 가격 상승률을 저희가 계산한 거예요. 이걸 왜 계산했을까요? 이 기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75.8%가 오르는 동안 그러면 상위 30위 안에 있는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은 얼마가 올랐나를 계산한 겁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게 뭐죠? 솔라나죠. 그 다음이 테라고요. 그 다음이 아발란체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때 솔라나는 NFT를 엄청 하고 있을 때고 테라도 거의 뭐 이제 디파이에서 이더리움 다음 가는 체인을 거의 먹을랑 말랑 할 때고 아발란체도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밀고 있을 때예요. 이 자료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7월부터 9월 7일까지는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9월 7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비트코인 10%가 빠집니다. 그때 가격을 본 거예요. 자, 평균 하락률이 10.6%인데 그냥 딱 봐도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애들이 있죠. 이제 코스모스 이 친구는 약간 이제 여기서 다른 호재가 있어서 올랐던 거고, 솔라나는 가격이 오히려 2.7% 올랐어요. 저 기간에.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는데 어떤 알트코인의 가격이 2.7% 올랐다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 이때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 NFT 엄청 이렇게 이제 새를 불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고 아까 전에 보신 장표는 7월부터 9월 7일까지니까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최근 몇 년 동안 상승장에서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서 잘 안 떨어지는 코인들에게서는 두 가지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디파이하고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OS는 OS인데 어떤 OS? 디파이를 할 수 있고 NFT를 할 수 있는 OS들이 인기가 많았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 연습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탑 10에 있는 그 아까 코인들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코인들보다 훨씬 여러 가지 코인들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코인들은 아쉽게도 탑 10에 못 들어갔어요. 어디 저기 50위 밖으로 밀린 코인도 있고요. 30위 정도의 이제 턱걸이 해 있는 코인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디파이랑 대체 불가능 토큰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 애들은 어떻게 하면 가격이 오를까요? 뒤늦게라도 디파이랑 대체 불가능 토큰을 도입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택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뭐 있죠? 최근에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상한 뉴스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뉴스들이 아마 보이실 텐데, 가령 어떤 포뮬러 1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그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스포츠거든요. 자동차 경주하는, 레이싱하는 그 뭐라고 하죠? 레이싱카 경주를 포뮬러 F1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NFT 뭔가 제휴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오고, 뭘 하겠다고 기사가 또 나오고, 무슨 게임이랑 어느 NFT를 같이 만든다 기사가 나오고, 기사가 계속 나와요. 왜 나오는 걸까요?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30위, 50위 밖에 밀려있는 애들은 돈이 많아요. 언제 벌었겠어요? ICO 할 때 벌었어요. ICO 할 때 번 걸로 또 트레이딩을 해요. 그래서 돈이 많아. 돈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때를 놓친 거예요. 남들이 밤새 가면서 막 디파이하고 NFT 할 때 안 하다가 요즘 와서 이제 그럼 뒤늦게라도 난 뭘 해야지. 근데 뒤늦게라도 뭘 할 때는 컨셉을 잡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다는 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류의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다 보다가 얘네가 뭔가 진지하게 저걸 진짜 할 것 같다고 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디파이하고 대체 불가능 토큰은 그 OS를 써야만 하는 쓸모를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이러면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성공 요건은 뭐냐면 높은 EVM 호환성입니다. EVM이라는 글자는 사실 들어보셨을 법해요. 어디서 이제 간접 훈련하듯이라도 들어보셨을 법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사실 몰라도 되고요. EVM 호환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을 쓰던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호환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이것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이더리움 평균 트랜잭션 비 수수료, 평균 수수료 추이입니다. 보시면 뭐 붙임이 있지만 거의 0에 가깝던 수수료가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45달러. 이거는 이제 1회에 45달러이기 때문에 보통 디파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한번 걸면 뭐 적게는 2회, 많게는 6번의 트랜잭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45달러 곱하기 6 하면은 5, 6, 30, 6, 4, 24, 270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한번 돌릴 때 막 돈이 40만 원씩 깨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하시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0달러에서 45달러로 가면 너무 이게 부담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이더리움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지만 이걸 쓰는 게 부담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수수료 너무 비싸. 이더리움 게다가 느리잖아. 그리고 막 내가 어느 시간대에 하면 25달러에 할 수 있는데 어느 시간대에 하면 또 막 60달러 내야 되고 막 이래. 이거 너무 피곤하다, 플랫폼이. 그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업하는 친구들이 요 틈을 타고 들어오죠. 바이낸스가 이더리움이랑 거의 비슷한 체인을 만듭니다. BSC가 사실은 이더리움을 포크해서 만든 걸로 다들 알고 계신데 원래는 코스모스라는 체인을 포크해서 만들었었어요. 원조 BSC는. 이게 한번 판가리가 된 거예요. 박스가리가 된 건데 이더리움과 비슷한 사용 환경을 만들었고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가 핵심이니까 가능하게 꾸몄고요. 이더리움의 단점이 뭡니까? 수수료랑 속도죠. 그래서 이걸 개선했습니다. 왜? 이더리움 사용자 오세요 이리로. BSC 디파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가스 수수료가 이거는 지금 블록 타임도 보면은 3초고 저기는 15초고 TPS도 이거는 100TPS, 이건 초당 거래 건수 처리 가능한 트랜잭션 수인데요. 이더리움 맥시멈 15인데 이거는 100이니까 거의 6배, 7배 차이 나는 거예요. 검증인 수가 다만 이제 함정인데 여기는 노드가 21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는 체인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더리움은 그러면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건 좀 빠르게 해야 되고 수수료도 좀 깎아야 되지 않아?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탈중앙 플랫폼을 지향하는 그게 존재 가치의 첫 번째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희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검증인 수가 21개입니다. 나중에 나온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의식해서 검증인 수가 1000개가 넘어가요, 조금. 근데 1000개가 충분하냐? 애매하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솔라나는 자꾸 터지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어쨌든, 네, 요런 거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로엑스, 제퍼, 1인치, BGX 프로토콜, 크림 파이낸스, 이게 당시에 디파이 초기에 이더리움에서 구동되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DApp이에요. 얘네가 전부 다 이더리움에 멀티를 팠습니다. BSC 생태계에 합류했고요. 그리고 BSC 생태계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TVL이 3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프로토콜 사용 순 활동 지갑 수가 이더리움보다도 40%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디파이를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나는 즐기고 싶다. 전부 다 BSC로 간 거죠.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아까 이제 BNB 토큰의 이제 순위가 5위 정도 나왔었는데요. 똑같아요. 이것도 컨셉이 이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로 지불되듯이 BNB도 BSC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지불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개당 40달러 정도였는데 3개월 만에 600달러까지 15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BSC 덱스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이더리움으로 치면 뭐 유니스왑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류의 거래소는 없지만 토큰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가장 유명한 덱스가 팬케이크 스왑인데요. 요 팬케이크 스왑의 토큰이 이름이 케이크예요. 요 토큰 케이크는 한 260배 정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 지나고 나서 이러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런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뭘 했겠어요? 이거 하면 터지네? 가서 BSC에서 하는 토큰들을 다 샀겠죠. 처음 나온 가격에. 그래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성공 요건, 네 번째 성공 요건은 이제 3번까지는 이제 과거의 얘기고요. 4번은 요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대중화의 기본 확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 이 세미나, 이 아카데미의 주제가 이더리움 2.0 머지였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아마 9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아마 이루어질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머지의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POW 방식으로 채굴을 하던 이더리움을 POS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POS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아시는 분? 그냥 뭐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전기를 적게 먹게 되죠. 또. 네? 수수료가 작아지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다. 네네. 뭐 다 부분적으로 다 맞는 말씀드리고, 머지 업데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합의 구조가 POWS에서 POS로 바뀐다. 수수료가 낮아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성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자, 아까 1번부터 3번까지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이 정리를 할게요. 오늘 얘기를 했던 걸 한번 쭉 이렇게 리캡을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그 뒤에 나온 애들이 전부 다 모방하고 있다.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큰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원래는 POW였어요. 근데 POS로 바뀌면 이더리움의 문제가 뭐였어요? 수수료가 낮아지고 수수료가 높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거였는데 이게 해결이 돼요. 일단. 그리고 뭐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더리움이 갈수록 사실은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격이 점점 오를 수 있는데 그 줄어드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그 생성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런 수수료가 원래는 소각이 안 되던 부분을 소각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블록이 많이 만들어지고 빨리 만들어질수록 소각되는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말고 BSC,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애들이 다 이더리움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뺏겨가지고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더리움이 확장성을 확 늘리는 그런 업데이트를 시행할 때 얘네는 어떻게 모방할 것인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포인트입니다. 이더리움이 어디서 효과를 보고 있고 그거를 쟤네는 그럼 어떻게 뺏기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